제15화 왕윤애고뇌 제1장 괴량이 말을 이었다. 이제 송견은 죽었고 그 아들들은 모두 어립니다. 이렇게 허약한 데를 틈타 불길처럼 신속히 진군한다면 일거에 강동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시체를 돌려주고 군사를 파하여 그들이 힘을 기르도록 놓아준다면 장차 형주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표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쪽의 황조가 저들 진영에 붙들려 있으니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느냐? 무모한 황조를 버려 강동 땅을 얻는 일이 온데 안 될 게 무에 있나이까. 아니다. 나와 황조는 마음을 서로 터놓고 지내는 친구 사이야. 그를 버리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자. 유표가 끝내 충언을 듣지 않자 괴량은 홀로 탄식했다. 아, 대사가 틀어지고 마는구나. 유표는 손견의 시체를 황조와 맞바꾸기로 하고 환계를 돌려보냈다. 환계가 돌아오자 손책은 즉시 황조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있는 영구를 돌려받자 싸움을 중단하고 강동의 양주오군으로 가서 고가애들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손견이 태어난 곳은 오군 부춘인데 왜 그곳으로 가지 않고 고가에서 장사 지냈는가에 대한 사정은 알려진 것이 없다. 장례가 끝나자 손책은 군사를 이끌고 서주 광릉군 강도현으로 가 그곳에 머물면서 어진이를 부르고 선비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낮추어 사람을 대하니 사방의 호걸들이 점차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편 장안에 있던 동탁은 손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내 이제 마음에 큰 우환을 하나 덜었구나. 그 아들은 몇 살인고? 누군가 대답했다. 17이라 합니다. 그래, 동탁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로부터 그는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 스스로 태사의 자리에 오르고 스스로 상부라 일컬으며 출입할 때는 임금과 똑같은 의장을 갖추도록 했다. 상부란 원래 주나라 강태공의 본명인 강상 또는 여상에서 유리한 존칭으로 동탁이 자신을 강태공에 견주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그는 아우 동민을 좌장군 호후에 봉하고 조카 동왕을 시중으로 삼아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을 통솔하게 하여 궁중의 요직을 차지하게 했다. 모두 그의 손발이여 눈과 귀였다. 또한 동시 일족은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여루에 봉했으니 동탁은 마치 자신이 임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참남된 것은 장안성에서 250리 떨어진 곳에 미호성을 지은 일이었다. 임금의 별궁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25만여 명의 백성을 동원하여 쌓은 성이었는데 그 성곽의 높이와 두께가 장안성과 똑같았다. 성 안에는 궁실과 창고를 지어 20년은 좋게 먹을 양곡을 저장하고 금과 옥, 채색 비단과 진주 등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두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잘생긴 소년 소녀 800명을 뽑아 그곳에 살게 했고 자신의 식솔들도 모두 그 안에서 살게 했다. 동탁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보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장안을 오갔고 그때마다 조정의 공경들이 모두 장안성 서북쪽의 횡문 밖까지 나가 그를 맞아들이고 배웅했다. 그럴 때마다 동탁은 길가에 군막을 세우고 공경들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그날도 동탁이 장안성 횡문 밖으로 나가자 백관들이 모두 전송을 나갔다. 관례에 따라 동탁은 술잔치를 벌였다. 때마침 북쪽 지방에서 항복한 포로 수백 명이 도착하자 동탁은 즉석에서 명을 내려 어떤 사람은 팔다리를 자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누나를 흡여내라 하고 어떤 사람은 혀를 잘라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마솥에 삶아 죽이라고 했다.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하늘을 찢었고 백관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끔찍한 광경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으나 동탁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히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어댔다. 또 하루는 동탁이 조정관서인 성대의 백관들을 불러 모아 두 줄로 앉힌 채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갈 무렵 여포가 들어와서 동탁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였다. 그러자 동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지. 그리고는 술자리에 앉아있던 사공 장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했다. 저자를 끌어내라. 이를 본 백관들은 모두 놀라 낯빛을 잃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시종이 장원의 머리를 붉은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와 동탁에게 바쳤다. 아직도 시뻘건 피가 흐르는 장원의 목을 본 백관들은 너무도 놀라 혼이 다 빠져나갈 지경이었으나
동탁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그 까닭을 말해주었다. 놀랄 것 없소이다. 장원은 원술과 결탁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였소. 원술이 장원에게 보낸 서찰이 내 아들 봉선에게로 잘못 전달되어 그 사실이 드러난 거요. 이에 그를 배웠을 뿐 공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놀라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백관들은 예예하면서도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모두 혼이 날고 넋이 흩어지는 혼비백산의 상태였다. 동탁이 집권한 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공포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사도 왕유는 공포 정치 속에 자행되는 동탁의 악행을 생각하고 치를 떨었다. 제2장. 높은 벼슬아치의 저택을 부중이라 일컬었다. 부중에 돌아온 왕윤는 오늘 낮 술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니 앉아도 앉은 것 같지 않고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않았다. 동탁을 없애지 않고는 천하를 바로 세울 수 없으나 누구처럼 칼을 품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병을 불러 주사라라고 명령을 내릴 형편도 못 되었다. 답답한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집 밖으로 나갔다. 밤은 깊고 달빛은 밝았다. 후원을 거닐다가 장미과에 속하는 도미꽃 시령 옆에 걸음을 멈춘 그는 문득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모란정 쪽에서 누군가 길게 한숨 짓고 짧게 탄식하는 소리가 엇갈려 들려왔다. 괴이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다가가 보았더니 바로 자기 집의 가기 초선이 아닌가. 가기라는 것은 고관의 저택 곧 부중에 붙어 살면서 손님이 왔을 때 연석에 나가 노래와 춤과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을 말한다. 그러나 왕윤과 초선의 사이는 주종 관계를 뛰어넘어 부녀지간 같은 사이였다. 초선이 처음부터 가기는 아니었다. 궁녀로 있다가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하는 일대 혼란의 와중에 그녀의 미모를 탐낸 어떤 벼슬아치가 그녀를 덮치려는 것을 왕윤이 극적으로 구해주었다. 이후 자신의 부중에 거두어 예인에게 노래와 춤을 배우도록 했다. 올해 16살로 달빛에 비치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고혹스러울 정도였다. 그런 그녀가 한밤중에 한숨 짓는 소리를 듣고 왕윤이 입을 열어 물었다. 네게 무슨 사사로운 정이라도 있는 게냐? 초선은 쏘스라치게 놀라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소녀에게 무슨 사사로운 정이 있사오리까? 사사로운 정도 없는데 어찌 한밤중에 그 같은 장탄식을 하는 것이냐? 소녀의 속마음을 사르면 들어주시겠사옵니까? 그래, 내 속생각을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소녀는 어르신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고 춤과 노래를 배우고 예로서 대접해 주심을 받았으니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어찌 그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마 갚을 수 있겠어요? 요즘 어르신 한색에 그늘이 진 것을 보면 분명 나라에 큰일이 있는 것 같으나 감히 여쭤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또다시 자불안석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 장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혹 소녀를 쓰실 곳이 있으시면 10,000번 죽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왕윤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했다. 아, 천하가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을 네 알았겠느냐? 따라오너라. 초선은 왕윤을 따라 단청을 한 누가 곧 화각으로 들어갔다. 왕윤는 그곳에 있던 시녀와 첩들을 모두 내보낸 뒤 초선을 상석에 앉히더니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초선이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리며 물었다.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조선아, 내가 한나라의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만백성을 불쌍히 여겨다오. 말을 마치자 왕윤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를 본 초선이 말했다. 아까 소녀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키실 일이 있으면 10,000번 죽더라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왕윤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지금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린 듯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고 임금과 신하들은 달걀을 쌓아 올린 듯 위급함에 처해 있다. 이들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을 듯하구나. 역적 동탁은 임금 자리를 찬탈하려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조정의 문무백관들에게는 이렇다 할 계책도 방도도 없다. 동탁에게는 여포라는 수양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통 날래고
용맹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두 사람 모두 여색을 밝히는 자들이니 이제 연한계를 써보고 싶구나. 우선 너를 여포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하고 뒤에는 너를 동탁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중간에서 그들 부자를 이간질하여 반목시키고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여 극악무도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직을 다시 붙들고 강산을 다시 세우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너의 공이 될 것이니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초선이 대답했다.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소녀는 10,000번 죽더라도 사양치 않을 것입니다. 소녀를 그에게 바치셔요. 나머지는 소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이 누설되면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셔요. 대의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소녀는 만자루의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초선이 굳은 각오의 빛을 보이자 왕유는 다시 절을 올리며 고마워했다. 제3장. 다음 날 왕유는 집에 보관해오던 아름다운 구슬 몇 알을 솜씨 좋은 장인에게 내주고 그것을 물려 금관을 하나 만들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몰래 여포에게 보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여포는 대단히 기뻐하며 살해를 하기 위해 왕윤의 집을 몸소 찾아왔다. 왕윤은 그가 답례하러 올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대문까지 나가 그를 맞았다. 오, 이거 정말 진객이 오셨구려. 잘 오셨소이다. 왕윤은 여포를 안채로 안내하여 상석에 앉혔다. 저는 승상부의 한낱장수요. 사도께선 조정의 대신이신데 어찌 저를 이처럼 높이시는지요? 왕윤이 대답했다. 지금 천하에 영웅이라고는 장군밖에 없소. 나는 장군의 직책이 아니라 장군의 재능을 존중하는 것이요. 여포는 크게 기뻐했다. 왕윤은 술을 올리며 말끝마다 동태사와 여포의 덕이라고 추켜 세웠다. 여포는 크게 웃으며 기분 좋게 마셨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왕윤은 좌우를 꾸짖어 물리치고 시녀 몇 사람만 남아 술시중을 들게 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왕윤이 말했다. 그 아이를 좀 불러오너라. 잠시 후 푸른 옷의 여종 2명이 곱게 단장한 초선을 부축하고 들어왔다. 흰 피부에 맑게 젖은 눈과 붉은 입술. 청초하면서도 요염한 자색이었다. 여포는 그 밑에 놀라 물었다. 누구입니까? 내 딸 초선이 왜다. 장군의 보살핌을 입고 있으니 친족과 다름없다 생각되어 보여드리는 것이요. 왕윤이 눈짓하자 초선은 여포에게 술을 따라주며 생근 눈웃음을 던졌다. 이에 왕윤은 술에 취한 척하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장군께 술을 더 따르고 싶은 모양이요. 여포는 초선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초선이 얼굴을 붉히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태도를 취하자 왕윤이 나무라듯 말했다. 장군은 나와 친한 벗인데 내가 앉는다고 무슨 흉이 되겠느냐. 초선은 못 이기는 채 왕윤의 곁에 앉았다. 그녀와 얼굴을 마주한 여포는 눈이 부셨다. 어찌 저리 아름다울까? 눈길을 떼지 못하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다. 긴장된 시간이 흘러간 뒤 이윽고 왕윤이 입을 열었다. 장군, 네, 이 딸아이를 장군의 소실로 보낼까 하는데 받아주시겠는지요? 여포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사도께서 농담을 하셔도 아니, 내가 왜 농담을 하겠소? 정색을 하자 여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현마지로를 아끼지 않고 사도께 보답하겠습니다. 조만간 길이를 택해 딸아이를 댁으로 보내드리리다. 여포는 한없이 기뻐하며 초선에게 욕망의 눈길을 던졌다. 초선 역시 정을 담은 은근한 추파를 보냈다. 잠시 후 술자리가 파하자 왕윤이 말했다. 생각 같아서는 묻고 가시라 권하고 싶소만 태사께 의심을 살까 두렵소이다. 아닙니다. 오늘은 이만. 여포는 고마움에 2번 3번 절하고 돌아갔다. 왕윤은 여포가 돌아간 뒤 초선에게 말했다. 우선 이것으로 한쪽 일은 해치웠구나. 다음은 동탁이다. 조선아, 천하를 위한 일로 생각하고 참아다오. 저도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욕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저를 달래실 필요는 없으셔요. 그러시면 도리어 제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으마. 동탁은 저희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초선의 음성은 낮지만 단호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